장폐색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한마디로 장이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 가스도 안 나오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나 복부 수술을 하신 분들, 암 환자분들은 암 수술을 하신 이후에 생기기 쉬운 증상이라서 항상 주의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특히나 이게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증상으로 연결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암 환자분들 중에서 특히나 난소암 환자분들이 장폐색으로 문제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난소암 환자분들은 상담을 할 때 꼭 이 장폐색에 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그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장폐색에 대한 제가 평소에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듣기 힘든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법들, 그리고 실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장폐색이란 말 그대로 어감이 주는 그 느낌 그대로 장이 막힌 증상입니다. 한마디로 교통체증이 생긴 건데, 기계적으로 뭐 암으로 인해서 종양으로 인해서 장이 막혔다거나 장이 꼬여서 막혔다거나 개실염이나 기타 어떤 물리적 요인으로 실제로 막히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마비성 장폐색, 경련성 장폐색이라 그래서 기능적인 이유로 장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서 장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데 이 장폐색이 특히나 이 개복 수술을 하신 분들, 복부에 수술을 하신 분들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는 기계적 장폐색, 마비성 장폐색 둘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복 수술 후에 유착이 생겨서 기계적 장폐색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술 후 장마비 같은 게 생겨서 마비성 장폐색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나면 그것 자체가 장폐색이라는 질환을 유발하는 새로운 또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많았어요. 원래가 복부 수술한 환자들에게서 장 유착으로 인한 장폐색증을 유의해야 된다. 뭐 심하면 저혈성 쇼크나 심각하면 사망으로 이룰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라고 항상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암 환자분들 같이 복막을 광범위하게 벗겨내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 장폐색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원래는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뭐 간암이든 췌장암이든 할 건 없이 모든 복부 수술을 하는 분들한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상하게 특별히 난소암 환자분들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고, 여태까지 제가 본 장폐색 환자는 공교롭게도 전부 다 난소암 환자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난소암 환자분들한테 특히나 많이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예방법 같은 것들도 자세히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사실은 뭐 맹장 수술이든 뭐든 배에 대한 수술을 한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부 수술을 하고 나면은 복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복막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배를 덮고 나서 유착이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폐색이 특히나 수술 후에 왜 주의해야 하냐면은, 수술 후에 이게 당분간 뭐 얼마간만 지나면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뭐 10년이 지났던 얼마가 지났던 간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복강경 수술을 한 환자 중에 한 10명 중에 1명이 경험할 수 있고, 복부를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한 환자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40%, 30%, 10명 중에 1명에서 3명 정도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심각한 경우는 6시간 이내에 응급실로 가야 되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한번 경험한 환자에서 계속해서 재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제가 경험한 환자분들도 그런 분들이었어요, 전부. 그리고 이거 치료 자체는 사실은 대부분 경우 간단하게 그냥 관찰하는, 수액을 맞으면서 관찰하는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는데, 문제는 한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자칫하면 큰 수술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 특히나 이제 소장을 절개한다거나 그런 수술을 하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큰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좀 안 좋은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장폐색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장폐색이 자꾸 생길수록 사망률이 그거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폐색이 처음에 한 번 생겼을 때랑 계속 반복해서 뭐 5번, 6번, 7번 이상 생길 때랑 사망률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폐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항상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좀 환자분들이 계속 식사를 못 하시고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그거 자체가 암을 정말 고생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후로 이 장폐색 때문에 오히려 더 생명이 위독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좀 환자분들이 정확히 이런 내용들을 아시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난소암에 대해서 강조드린 이유는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부인암에서 이런 장폐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난소암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자꾸 재발하는 재발성 난소암의 경우는 한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장폐색을 경험한다고 할 정도로 이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런 장폐색이 생기면 일단 수술 후에 항암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암 스케줄에도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항암 금기증이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국내 통계를 봐도 국내에서 어떤 병원에서 나온 통계를 봐도요, 똑같이 한 전체 절반 정도는 장폐색이 발생하면 수술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한 14% 정도는 소장 절제술이라고 하는 큰 수술까지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암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몸이 가뜩이나 쇠약해져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장폐색에 대한 수술도 하고 소장까지 잘라낸다면은 영양소 흡수에도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장기적으로 이게 건강에 큰 위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폐색이 생기지 않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보시면 이게 제가 이 강의를 사실 병원에서 근무할 때 똑같이 강의를 했던 터라 이 자료가 다소 과거 자료도 좀 섞여 있어요. 이거는 2016년 자료긴 한데 장폐색 진료 인원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전 연령대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특히나 이렇게 보시면 수술 후에 오랫동안 별 이상 없다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띠 모양으로 형성돼서 교획성 장폐색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경우 이렇게 완전 혈액 공급까지 차단되는 상태가 발생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응급한 상황으로 자칫하면 장괴사와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일단 증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내가 장폐색이 의심되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또 장폐색을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평소 관리로는 변비가 잘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좀 장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장폐색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먼저 말씀드릴 거는 초기에는 오히려 장이 막히는 건데도, 초기에는 오히려 이 막히는 장을 해결하려고 몸에서 반사적으로 오히려 장 운동이 항진될 수 있어서 초기에는 오히려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장이 막히는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특히나 이제 상부 쪽에서 장이 막혔다 하면은 오심구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구토를 하면 복통도 완화되고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부 쪽에서 막히면 기본적으로 복통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계적 장폐색이든 마비성 장폐색이든 뭐 순환성이 있냐, 주기성이 있냐 없냐 따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복통이 나타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배가 막히니까 복부 팽만감이 심하고 변비 당연히 심할 것이고, 방기 가스도 나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심구토, 복통, 복부 팽만감, 변비, 가스 방출에도 문제 생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장폐색이 좀 의심된다 라고 수술을 하신 분들은 특히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게 일반인들도, 수술을 안 한 사람들도, 암 환자도 아니더라도 복부 수술을 안 한 사람한테도 사실은 장폐색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나 이런 증상과 함께 빈맥, 맥이 빨라진다거나 열도 난다거나, 백혈구가 증가한다거나 혈액학적으로는, 아니면 그냥 몸의 증상으로는 감염된 듯한, 뭔가 감염된 상태의 증상이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더 오히려 위험한 증상일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반드시 응급실에 빨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폐색은 대부분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는 더 특히나 응급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고, 이게 한두 시간 이상 복통이 지속된다거나 점점 더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속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너무 심하다 하면은 지체 없이 병원을 빨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시면 장폐색에 대한 진단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증상을 가지고도 진단을 하고 청진기로 뭐 장음을 듣는다거나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다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상 이렇게 가스가 배에 가득 차 있는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기계적 장폐색 같이 특정 부분만 막힌 경우는 그 특정 부위 위주로 이렇게 가스가 차 있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좀 증상을 호소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음영을 보고 가스 소견을 보고 병원으로 이송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장폐색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라 그래서 수액을 맞으면서 한 24시간, 48시간 정도 관찰하는
형식으로 치료를 하게 돼요. 특별한 치료를 한다기보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빈맥이 나타난다거나 여러 몸에 다른 징후들이 나타난다거나 하면은 좀 응급한 경우로 보고 필요한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관찰을 한다. 수액을 맞으면서.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대략 절반 정도는 관찰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런 건데, 이게 또 관찰을 하는데도, 수액을 맞으면서 관찰을 하는데도 계속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심한 경우는 한 전체 절반 정도 또 수술을 하게 된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감압이라 그래서 코에다 관을 넣어가지고 가스와 장의 내용물을 흡인을 하고, 네, 또 그 다음은 이제 식사를 못 하시니까 수액 처치를 하면서, 또 전해질 공급 자체가 장 운동성을 개선하기도 하니까 수액을 맞으면서 한 이틀 정도 금식하는 상태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뭐 이틀에서 일주일 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자연 관찰을 통해서 좋아지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폐색은 자연 치유를 기대하는 게 이제 주요하고, 특별히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외과적인 수술이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자서 버티면서 자연 치유를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 자체가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가 되는 거고, 또 수액을 맞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물도 마시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셔서 빠르게 해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장폐색이 발생하면 그래서 병원을 입원하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약물도 없진 않는데요. 문제는 약물이 주로 이제 위 운동성을 개선시키는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소장이나 대장까지 운동성을 개선시키는 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시사프라이드라고 그나마 나온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해서 많이 쓰이긴 어렵고, 그거 자체도 효과성에는 조금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장폐색이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폐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 사실 해줄 게 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고, 제가 경험한 또 드라마틱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한번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장폐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마침 이 대만 저널에 나온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한번 이 저널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려 볼게요. 보시면 커피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수술 후에 이렇게 커피를 하루에 3잔 정도 마시게 했더니 가스 배출도 확실히 빨라지고, 변비도 빠르게 개선되고, 식사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지고, 퇴원도 빨리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위험할 건 당연히 없고, 여기서도 위험할 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근데 커피가 어느 정도 좀 잘 받으시는 분들, 평소에도 잘 드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같아요. 근데 만약 내가 커피가 너무 예민하다거나 커피만 마시면 잠을 못 잔다 하면은, 잠을 못 자면 장 기능이 떨어져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계속 수면이 부족하면 변비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피 예민하신 분들은 활용하기는 어렵고, 평소에 커피가 잘 맞는다 하신 분들은 좀 활용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껌 씹기가 있는데요. 껌 씹기는 가짜로 내가 뭐 밥을 먹는다는 듯한 신호를 위장관에게 주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껌을 씹는 동작 자체가 위장관을 움직이게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관계의 기능 회복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선 특별히 무설탕 껌으로 대표되는 자일리톨 껌 같은 것들도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니코틴 껌을 씹으면 2배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국내에서 제가 니코틴 껌을 판매하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저는 뭐 니코틴 껌까지 씹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자일리톨 껌 정도는 씹어도 나쁠 거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껌 씹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추가적으로 뭐 카시아 알라타린이라고 하는, 이건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게 어떤 식물이에요. 이런 약초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볼 때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일단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걷기가 추천되는데요. 걷기가 특이하게 수술을 이미 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쩔 수 없겠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술 전에 걷기가 도움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기 전에 걷기 운동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걸 예방하시면은 일레우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수술 후 장폐색이 예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걷기 운동 자체가 장관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도 마비성 장폐색을 예방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침 치료나
혈자리 부위를 마사지하는 게 나와 있는데, 침 치료는 기본적으로 미주신경으로 대표되는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소화기 환자들을 침 치료를 하면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개선되는 거를 확인을 항상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견이 없는데, 저도 그래서 항상 장폐색 환자를 할 때 침 치료를 반드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주요하게 효과를 내는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혹시나 장폐색이 우려되는 분들이나 평소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변비나 위장관 움직임이 좋지 않은 걸 계속 경험하는 분들은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서 침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다만 침 치료에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설명드렸듯이. 그래서 혹시나 복부에 직접적인 침 치료를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팔, 다리에 간접적으로 치료를 해서 복부 움직임을 개선하는, 위장관 움직임을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식으로 치료를 하는 곳을 찾아보시면 좋고, 뭐 사암침이라던가 뭐 팔체질침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방한 곳들이 주로 이제 팔다리에 침을 놓는 곳들이에요. 네, 아무튼 전 복부에 직접 침을 놓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아로마 오일 중에 카모마일 오일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카모마일 오일은 먹는 게 아니라 바르는 건데, 이거를 복부에 도포를 하시면, 복부에 좀 발라주시면 그게 또 이렇게 장폐색에 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뭐 위험할 것도 없고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건중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한방 제제예요. 한약 처방인데 여기 들어가는 약재도 결국 인삼, 생강 말린 건강, 그리고 추어탕에 들어가는 산초, 그리고 물엿이라고 할 수 있는 교이, 이런 거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처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본에서 쓰이고 있어요. 일본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한방 처방을 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질환에 활용이 되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특히나 많이 쓰여서 연구가 많이 된 그런 처방이고, 이게 굉장히 스스로 장폐색을 크게 예방하거나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이거를 기본으로 처음에 활용했고, 사실 지금은 더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네, 대건중탕이라는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한번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번 그런 내용들 한번 같이 보실게요. 일단 대건중탕은 일본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처방이에요. 일본에서 한약 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제약사를 통해서 이렇게 제재 형태로 만들어진 한약 처방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대건중탕이다. 그리고 주로 쓰이는 게 수술을 한 다음에 이런 장폐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수술 후에 루틴하게 처방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일본은 실제로 일본 대학병원의 거의 대부분에서 외래로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의학을 이용하고 있고, 일본 의사 중에 거의 90%가 한약 제제를 처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건중탕이라는 약을 쓴 뭐 여러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 뭐 어떤 보고에서는 대건중탕을 처방한 환자 쪽에서는 장폐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경험들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방법들을 굉장히 환자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알려진 게, 일본에서는 외과 수술을 한 다음에 장폐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건중탕을 사용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건중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보면은 크게 건강하게 한다, 가운데를 이란 뜻인데, 가운데 중자를 써서, 근데 한의학에서 말하는 이 가운데 중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화기를 말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화기관을 크게 건강하게 고친다 라는 뜻을 가진 그런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일본에서도 한의학을 일본에서 굉장히 한방 의약품을 많이 쓴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려고 아마 같이 넣었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랑 상황이 많이 달라요. 특히나 암 치료에 있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한방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협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협진이라기보다는 일본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처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고, 만족도도 엄청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랑은.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이건 설명드리려고 예전에 넣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고치의대라고 하는 일본의 어떤 의과대학 외과에서는 실제로 거의 뭐 수술을 한 다음엔 거의 100%이 대건중탕이나 한약 처방을 한다고 나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건중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재 구성이 뭐 인삼, 건강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품이랑 비슷하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알려진 항암 식품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암 억제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별한 위험성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대건중탕의 암 발생 억제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 사실 한약들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 한약재들이 엄청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는.
네, 그리고 또 대건중탕이 좋은 점이 그냥 한쪽으로 지나치게 뭐 설사만 시키고 장운동을 항진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항진됐을 때는 억제시켜주고 저하됐을 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높여주는 이렇게 양방향의 조절 기능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식물성 여성 호르몬도 그렇고 이 천연물들이 가진 특징적인 특징이에요. 어떤 단일 성분이 아니라 천연물들이 좀 이렇게 아답토젠이라 그럴까?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친 치우친 거를 좀 균형을 맞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 대건중탕도 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기전으로도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여기선 오늘은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전 중에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5-HT라는 걸 방출한다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이게 세로토닌이거든요. 네,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장을 움직이는 호르몬이에요. 걸을 때도 방출되고 이런 걸 대건중탕 같은 걸 잘 활용해도 방출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걷기 운동도 강조드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험 연구를 봐도 대건중탕을 투여를 하면은 장관계에 이렇게 혈류순환도 좋아지고 신경회복도 나타나고 그래서 마비성 장폐색 같은 데에도 장의 혈액 흐름이나 신경을 개선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요소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방 구성이 굉장히 안전한 식품류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삼, 생강을 말린 건강, 그리고 추어탕에 들어가는 산초, 그리고 교이, 물엿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대로 개인들이 막 활용하시는 건 사실 좀 반대예요. 제가 써봐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한테 이게 똑같이 적용되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환자분들한테 처방할 때 거의 그대로 처방하진 않고 그 환자분한테 맞춰서 조금 처방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인삼이 안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이대로 쓰시지 말고 그나마 이제 평소에 내가 홍삼이나 인삼이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 산초나 교이는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인삼하고 건강을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삼에다가 건강이 뭐냐면 생강을 말린 건데요. 생강은 특이하게도 과거 문헌에서도 그런데 현대적 연구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그대로 생강 그대로 쓰면 위장관 쪽에서 효과를 보이는 걸로 작용을 하고 생강을 말린 건강 형태로 쓰면 소장, 대장 같이 하부 위장관에서 효과를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건중탕에 들어가는 건강은 하부 위장관에 대한 장폐색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고 넣을 수 있는데 인삼하고 생강을 넣어서 차로 조금 끓여 드시는 거는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잘 맞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게 평소에 내가 이런 거에 굉장히 과민하고 잘 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용량을 낮추시면 돼요. 조금 더 그람수를 낮추고 연하게 타서 드시면 아마 조금 더 활용은 할 수는 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죠. 대건중탕이 위장관 운동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약업신문에도 소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부작용은 사실 앞서 본 재료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뭐 식품 수준이기 때문에 높지 않아요. 한 10만 건당 한 건 정도 보고가 된 게 있는데 일반적인 약품의 뭐 500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보고가 있습니다. 네, 과거 10년간 14건 정도 보고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간기능 장애로. 이건 아마 제가 보기엔 저 약제 단독으로 낸 게 아니라 아마 양약이랑 병용 투여하시는 분들이 상호작용에 의한 간독성이었을 걸로 생각돼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한약재를 드실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상호작용인데 특히나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좋은 부작용 사례가 알파 글루콕시다제 저하제라고 하는 아카르보스 이런 거는 이제 당뇨약이에요. 당뇨약 중에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럴 경우는 오히려 장관 운동을 억제해서 오히려 장폐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 대건중탕에 관해서는요 연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다 소개시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 역시나 여기도 논란이 있고 뭐 유효성에 대한 논란은 약간씩은 다른데요. 연구 실험 설계마다 다른데 이거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앞으로 이런 방송을 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한 것 같은 그 의학 연구의 문제, 메타 분석 연구라던가 뭐 한의학이나 식품과 같은 연구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그런 연구의 특징을 결국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이제 효과적으로 나오고 어떤 데서는 효과적이지 않게 나오고 그러는데 제 경험도 그렇고요. 이게 효과적일 때 엄청나게 효과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한테 맞지 않을 때는 효과가 없고 그런데요. 네, 그런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든 저렇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연구도 엄청나게 많이 된 그런 처방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연구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침구 치료에 관해서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뭐 족삼열 같은데 침 치료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이런 일리우스라고 하는 그 장폐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중국에서는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인삼이 들어가 있는 처방인데, 예, 사군자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한방 처방으로 활용한 그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계 내에서도 이런 임상 치험례들도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뭐 마비성 장폐색이라던가 뭐 수술 후 장폐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처방과 다양한 치료로 효과를 봤다는 이런 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 치험례에도 보면은 입원한 지 거의 일주일 안에 이렇게 장폐색이 개선돼서 엑스레이상도 증상이 없어지고 실제 환자 증상도 소실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동일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폐색 환자분들을 진료를 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병원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듣고, 그 당시에도 역시나 난소암 환자분이셨는데, 거의 5번 가량 장폐색이 발생해서 응급실을 가셨던 분이 계속 그걸로 고생을 하신다고, 안 그래도, 강의를 듣고 나니까 한번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한방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제가 대건중탕을 가지고 그대로 쓰진 않고 그 환자분한테 맞춰서 한번 처방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그렇게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분이 첫 장폐색 환자였기 때문에 처음으로 확인한 거였는데, 그분이 이제 바로 치료를 하면서부터 평소에 너무 장이 마비된 듯한 느낌, 변비도 심하고 가스도 차고 소화도 안 되고 하셨는데 점점 좋아지시더니 그게 어느 순간 완전히 없어지신 거예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치료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완전히 없어지셔서, 이후로는 제가 거의 2년 정도 관찰을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장폐색으로 문제를 느끼신다거나 응급실 가신 적도 없고 소화에도 문제가 없으셨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5번이면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하신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뭐 마찬가지로 난소암 환자분이셨는데 거의 한 달 사이에 장폐색이 4번인가 발생하셔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응급실을 가셨고, 정말 식사도 오랫동안 못 하셔서 빼짝 마르시고 정말 너무 힘겹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힘들게 정말 암 치료를 해서 암을 완전히 없애신 분인데, 이후로 이런 장폐색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역시나 이런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시작을 하셔서 저랑 이제 치료를 하시고 거의 1, 2주 만에 굉장히 호전되셔서, 그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분이 어느 날 너무 기쁜 표정으로 저한테 오셔서,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계속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분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셨냐 여쭤보니까, 그날 자기가 처음으로, 여태까지 밥을 계속 못 먹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왠지 너무 밥이 먹고 싶고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드님하고 어디 가셔서, 자기가 원래 매운탕을 좋아하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운탕을 맛있게 드시고 오셨다고, 너무 맛있게 먹고 왔다고 막 저한테 너무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굶으셨는데 저는 바로 매운탕을 드셨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완전히 좋아지셔서 다시는 응급실도 안 가시게 되시고, 네, 증상이 너무 좋아지셨던 그 환자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하루하루 바로 치료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반응을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확인했던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일에 그렇게 이런 좀 다른 보존적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병원 치료에만 매달렸다거나 그냥 손 놓고 그냥 응급실만 매번 왔다 갔다 하셨다면은 과연 어땠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자칫하면 정말 아까 제가 도표로 보여드린 것처럼 재발률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망률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사실 제가 환자를 보면서도,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못하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악화인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암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 제가 생각하는 제 나름의 바이탈 사인이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분들이 식사를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사, 수면 뭐 이런 것들을, 식사, 수면, 배설 활동을 제가 특히 중요시 여기는데, 항상 식사를 잘 하게 해드리는 게 거의 저의 목표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치료하느라, 뭐 정말 이런 분들 치료하느라 제가 환자를 붙들고 2-3시간씩 치료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보람이 있도록 정말 이런 좋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런 장폐색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시고 그때그때 잘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요약을 해드려 보면, 일단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된다. 수술 전후로 언제든지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되고, 껌 씹기나 커피 등도 활용할 수는 있겠다라고 하고, 카모마일 오일 같은 걸 배에 바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하고, 증상이 있을 땐 당연히 즉각적으로 병원으로 빨리 가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방 치료가 의외로 예방이나 치료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내가 부담스럽고 하기 싫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인삼이나 건강, 생강을 말린 거를 차로 한번 먹어보는 것도 활용할 수 있진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역시나 지난번에 제가 장에 가스가 찼을 때 활용하는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던 코코넛 오일이 있어요. 네, 코코넛 오일도 가스가 찼을 때 좀 그런 장내 세균총을 개선하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역시나 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잘 이용하셔서, 특히나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 위험하지 않은 것들은 잘 활용하셔서 어찌되었든 결국 장폐색이 발생되지 않게 좀 그렇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어렵게 암 치료를 했는데 장폐색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난소암 환자분들은 특히 항상 첫 상담 때부터 이런 걸 많이 설명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